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희망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간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사의 시험의 특징, 그렇죠? 그래서 과락 부분에 평균 60점 이상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다. 그래서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과 좀 처지는 과목을 우리가 믹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균 60점 이상만 받으면 할 수 있는 절대 평가의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시험의 특징을 했고, 그 다음에 자격증 누가 필요한 거 많았었잖아요. 당연히 공인중개사님들 필요하죠. 그 다음에 수익성 있는 물건을 찾기 위함이다. 즉 재테크 하실 분들을 꼭 해봐야 된다. 부동산 거래를 함으로써 어떠한 부분에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수익성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수익성인가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 즉 수익성 있는 부분, 재테크, 자기 관리,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이제 해봤고요. 이번 시간은 뭐냐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의 범위죠. 시험 과목에 대한 부분에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고, 출제 분석을 해서 그 물건의 그 과목의 출제 분석을 하고 어떻게 공부하면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같이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그 각 과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험 범위 분석하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런 부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및 범위를 보면, 과목은요 크게 보면 1교시, 2교시가 있죠. 그래서 오전에는 1차 과목을 보죠. 그래서 1차 과목에서 부동산 학개론, 그렇죠? 학개론에 들어가게 되면 대표적으로 부동산학 개론과 감정평가가 있죠. 이 두 개가 이제 프로수에 따라서 좀 틀려지죠.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과 부동산 감정평가론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에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나누면 민법, 그렇죠? 그 민법 안에는 총칙 편중의 법률 행위를 한다는 거죠. 법률 행위의 부분에 대해서만 시험을 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칠권에 대해 제외를 한 물권법, 물권법이 뭐냐는 거죠. 채권법, 물권법인데 물권법을 민법 범위에 놓겠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계약법 중에 총칙, 매매, 임대차에 대한 부분을 이제 민법 범위로 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민법 안에서는 이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만 시험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의 범위죠.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의 대표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두 개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라는 거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 세 번째가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에 대한 법률, 이런 부분. 그 다음 네 번째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부분. 그래서 민사특별법의 범위는 요 네 가지 안에서 이제 시험을 내겠다. 이게 바로 1교시의 1차 시험이죠. 그래서 이제 2차는 뭐냐면 공인중개사 법령, 공인중개사법이죠. 그 다음에 실무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뭘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둘로 나눠졌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하고 중개실무 한 파트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렇게 해서 공인중개사법,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 다음 중개실무, 이 내용 안에서 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법 있죠. 공법 중에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규정을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네 번째가 주택법, 다섯 번째가 건축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농지법이죠. 그래서 이 공법이 사실은 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해를 하실 부분은 법은
오히려 중개사 공부할 때 법은 쉽습니다. 왜? 일단 법만 딱 체크를 해놓으면 돼요. 그런데 이따가 말하겠지만 개론 같은 것들이 상당하게 힘듭니다. 쉬운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공법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차 시험 두 번째 2교시가 뭐냐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예전에 지적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의 세법 이렇게 해서 낸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장 4절 및 3장 딱 확정이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침이 나와 있는 그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에 대한 세법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시험 과목과 범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중개사 시험의 범위와 출제의 비율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보자는 거죠. 어디다가 이제 몇 프로가 나오고 어느 쪽은 몇 프로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유분리를 따져서 어느 쪽이 내가 좀 더 잘한다. 그러면 그쪽에 고득점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알아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시에 부동산 학계론이 85%라는 거예요. 학계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15%예요. 사실 감정평가 부분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요? 절대평가니까 학계론만 100점 맞으면 85점이에요. 너무 쉽죠?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 개론 부분이 있다. 이 공부하는 방법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왜 힘든지를. 이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가 15%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정하느냐 이런 부분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민법 범위의 총칙, 아까 말했지만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도 매매, 교환, 임대차, 부동산 중개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85% 내외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사특별법의 범위,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가등기 담보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에 대한 법률 이게 15%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런 과목을 설명을 하고 저는 중개사법도 강의를 하지만 공인중개사 실무를 해보면 실무 쪽에 가보면 우리 중개사님들이 이런 그 출제 범위보다는 나중에 어느 쪽 중개 실무하고는 민사특별법의 범위 중에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법을 별도로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중개업과 관련된 시험을 낸다면서 민사특별법에서 주택, 상가임대차법을 너무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네 가지를 갖고 15% 하다 보면 주택, 상가임대차법이 그렇게 시험을 많이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무에 가서 우리가 중개업 현장에 사실은 지금 타이틀이 뭐예요? 중개업 현장에 필요한 내용들을 시험 내겠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무의 부분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 중개사님들이 나중에 중개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중개사고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중개사고의 부분에서 강의를 할 거고요. 어떻든 이 과목에서 이렇게 된다는 걸 미리 여러분들 이해해 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과목인데 나중에 실무에 가면 이게 더 필요한 부분이구나라고 얘기를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민법의 범위를 많이 하면 특히 여기에서 법률 행위 이런 거보다는 총칙 중에 매매, 교환, 임대차의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하시면 85%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85% 내외고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의 범위에서 이렇게 15%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배정,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 이제 내가 어떻게 공략해 갈 것이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고요. 2차 시에 들어가면 공인중개사법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옛날 공인중개사 업무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두 가지를 우리가 분리해서 공인중개사법으로 만들었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이 70%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개실무가 30%. 사실 이것도 아까 민사특별법의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하고 대동소이한 말입니다. 사실은 실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더 많이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 나흘간의 실무 교육을 받으라는 이유가 여기에 가서 중개 실무의 부분을 교육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힘들게 자격증 땄는데 무슨 또 나흘간의 교육이에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론의 부분, 자격증을 위한 공부였고요. 항상 제가 말했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게 자격증을 따서 업무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그 시장은 별도의 시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이 있구나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국토 이용이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이 1차에는 두 가지죠. 공인중개사법하고 실무가 있고 공법이 있단 말이죠. 그 공법 안에 지금 도시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주택법, 5번째 건축법, 6번째 농지법. 그런데 저는 여기에는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제 강의를 제가 하는 얘기, 즉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공부 만약에 하시겠다면 여기에서 공법에서는요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잠깐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올해 만약에 시험 본다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도 출제될 확률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에 도시재생 쪽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들어가면 부동산 등기법이 있죠. 부동산 등기법. 그 다음에 자주 말하는 예전에 지적법이 이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해서 이렇게 30%, 30%, 세법 40%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과목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1차 시험에 개론이 좀 쉽게 보여요. 개론이. 그런데 공부할수록 힘든 게 또 개론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이 1차 시험에서 한 해는 학개론을 힘들게 내고 한 해는 민법을 힘들게 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일단 과락을 어느 정도 정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해는 학개론, 민법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다는 거죠. 뭐 2차에 가서도 또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다 보면 몇 회에는 뭐가 이렇게 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참고로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민법은 남성분들은 쉽게 처음에는 아주 접근해요. 왜? 들어봤던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게 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 민법만이 아니라 그 민법에 대한 판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험이 예전 시험과 지금 시험이 차이점 간단히 얘기하라면 이거예요. 예전에는 타이틀만 갖고 시험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타이틀만 알아서는 안 돼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 또 뭐를 해야 되냐면 민법 같은 거는 예시 우리 오지선다형이었잖아요. 오지선다형에 예시가 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읽고 답을 딱 찾아낼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 만약에 2번, 3번 읽었다. 이건 시간 오버돼서 안 돼요. 민법의 공부는 아주 이런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민법은 책을 보고 책의 정확한 법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법 공부는 아예 쉽다. 원칙이 딱 있단 말이죠. 원칙만 아시면 된다. 그리고 그 법을 공부하고 그거를 어떻게 판례에 어떻게 인용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학개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개론은 총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즉 부동산의 이슈적인 부분을 자꾸 접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올해의 어떤 부분.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도시재생. 최근에 가장 이슈가 도시재생의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학개론 쪽에서 학개론은 사회 경험상 사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흐르고 있고 그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어떤 부분이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거 고민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학계론이죠. 그래서 민법과 학계론 다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법과 중개사. 그러니까 2차행 가서는 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서 고작 다득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법에서 힘든 부분을 여기에서 보충할 생각을 해야 되고. 벌써 목표가 다 생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민법에서 점수 많이 따고 학계론에서 보충하라는 거죠. 학계론에 부족한 부분. 아니면 학계론이 쉽게 나오면 민법 힘들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보완적인 부분을 만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차에 부동산 등기법. 여기서도 등기법과 공간정보의 부분, 세법하면 세법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 또 세법도 부동산 관련에 대한 부분인데 그 세법의 연수마다 자꾸 세법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 딱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와 출제 범위, 그래서 뭐 문항수는 뭐 다 할 것이고요. 그 다음 100분 100분 이런 거보다는 시험의 범위와 시험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출제 비율, 그 비율을 내가 어떻게 적절,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과목마다 출제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26, 27, 28, 29, 30 하나, 둘, 셋, 넷 5회차를 해서 비율을 해보면 알 거란 말이에요. 왜? 중개사는 기출식이잖아요. 새로운 문제 내는 게 아니라 내는 것도 있지만 거의 기출형이란 말이죠. 예전에 냈던 거를 돌아가면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이 딱 정립이 되면 그다음부터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강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겠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부동산 학계론의 출제를 분석해 보면 처음에 이 학계론을 총체적으로 3개로 나누는 거죠. 부동산학의 총론, 그 다음에 강론, 그 다음에 부동산 감정평가.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부동산 총론은요, 부동산이 어떤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강론은 뭐냐? 부동산을 해서 경제론, 어떤 경기에 따라서, 경제론은 뭐냐면 경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향되고 내려가느냐는, 하향시장을 걷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그 시장이 움직임을 보는 게 부동산 시장, 또 입지, 어떠한 입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이고, 그 시장이 경제론에 따라서 수익과, 이거는 경제론에서는 더 쉽게 말하면 그래프로 나오죠. 우리가 어떤 물건이 비싸지면 어때요? 안 사. 싸지면 이때 사.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마트를 가는 이유는 싸서 구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경제론이죠. 그런데 부동산 경제는 조금 사실 틀려요. 부동산 경제는 배블런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 경기가 오르면 오히려 더 쫓아와요. 내려가면 매수자 시장이 팍 꺼져요. 그래서 경제론하고 조금 틀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경제론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론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굴곡이 생긴다는 거죠. 파도를 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쫙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정책으로 이 부동산 경기를 내리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너무 하향이 돼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죽었다. 부동산 경기가 죽었다는 말은 뭐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약해졌다는 말이죠.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게 되면 모든 우리 경제가 스톱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부동산 산업과 뒤따르는 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정책으로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킬 것이냐 하는 게 정책론이에요. 자, 그러면 그 정책에 따라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동산 투자론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강론을 배우면 쉽다는 거죠. 그러면 그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할 때 내 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출을, 론을 일으킬 것이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투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자기 자본을 100%로 할 것이냐, 100% 하실 분은 없겠죠. 50%의 론을 해서 요새 이율이 싸니까
그걸로 한번 해볼까? 이런 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금융원. 그 금융에 따라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부동산학의 개론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론 이거였구나.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하고 그 경기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를 시장을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부양시킬 것이냐 정책이다. 그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그 투자를 할 땐 내 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논을 일으킬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융론을 알아야 되고 그 금융에 따라서 내가 매수를 하면 저걸 어떻게 개발을 시키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부동산 강론이죠. 그래서 총론과 강론 이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들어가니까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방식,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제가 아까 전에 표로는 뭐를 했어요? 부동산학과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감정평가가 15%, 여기가 85%니까 이쪽에 해서 된다. 지금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나눴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회차별로 몇 회가 나왔다.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강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강론을 아까 설명을 쫙 벌써 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강론 다 이해했어요. 부동산 학개론을. 학개론이 구성이 이렇게 되고 학개론 공부할 때 이런 생각으로 하면 되겠다. 벌써 여러분 감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시청 여러 번 하시면 돼요. 반복으로 보시면 여러분 이 개념 정리만 잘하면요. 이 시험은 반은 성공이에요. 정리가 다 됐잖아요, 사실. 그러한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배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죠. 배점 관리를. 그래서 학개론의 출제 분석을 해봤고요. 그러면 학개론은 뭐냐? 아까 말했듯이 부동산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론적 근거가 되는 기초학문인데 이 출제의 특징은 아까 제가 광론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부동산학에서는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관리론 등 각 강론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 부분이 아까 이런 얘기죠. 다시 돌아오면. 강론에서 다 나오잖아요. 76.5%인데요. 뭐. 그러니까 이거 하면 개론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시험 패턴도 최근 시험의 부동산 학개론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과목과 연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학개론을 하게 되면 2차 과목하고도 연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감정평가론 부분도 15% 내외가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부동산 학개론은 부동산 전반에 대한 평가이고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사회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신문의 사회면이라든지 그렇죠? 우리 방송에 이제 사회면 같은 거를 자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학개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동산 쪽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올해 이게 학개론에 시험 나올 수도 있겠네. 감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은 기출문제의 선행학습과 더불어서 이해 중심의 부분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출제의 특징을 본 거죠. 출제의 특징.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본다면 학개론의 공부 방법은 뭐냐는 거죠. 공부 방법. 뭐 아까 사실은 거의 다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잠깐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동차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동차 같은 1, 2차. 그래서 1차 시험에 힘든 과목임을 인지해야 된다. 왜? 아까 퀄리티도 높아지고 있고 가끔은 엉뚱한 문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리고 학개론이 또 쉽게 나오는 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고득점이면 최고지만 힘들다면 과락 과목에서 벗어나는 거를 즉 뭐를 민법에 투자를 해서 민법에서 고득점을 해서 이쪽을 스크린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 연도에 따라서 출제 경향이 다른다는 점.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도에 따라서 위내림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출제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합승량이 많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 15점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 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면 어떻든 많은 고득점을 해야 되지만 항상 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가 많은 강론 부분을 통한 전략적으로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계론 부분 봤고요. 진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을 위한 공부가 뭐예요? 아까 그래서 비율로 그 과목에서 또 들어가서 그 과목에 어떤 부분들이 돼 있는지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가 다 본 거죠. 그래서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 그 합격을 위한 공부는 어떻든 첫째 기본 개념 정리,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고 그 기출문제에서 안 풀리는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공부를 다시 해서 그 부분으로 이제 점수에 배점이 나오면 어느 과목이 고득점이 된다, 어느 과목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빨리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교정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듯이 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득점 했다고 나와서 제가 중개사님들 강의하면서 그러죠. 100점 맞으신 분 해보면 100점은 없어요. 그런데 90점 이상은 있어요, 보면. 그럼 뭐라 그러게요? 축하한다는 말은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상당하게 고생하셨구나. 즉 상대평가엔 고득점이 아니라 절대평가를 위한 공부를 하되, 다만 그렇게 90점, 100점은 중개업 현장에 갔을 때 본인 앞에 참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멀리 가려면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러한 부분을 갖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